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저 멀리 골목 어귀가게 셔터 소리만 겨우 깨어있는 새벽입니다. 경쾌하지도 침잠하지도 않은 이 시간은 요즘 제게 가장 솔직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도 궁금하네요.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와 시간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온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만요. 불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떠나보죠. 내 얘기는 한겨울 낡은 옥탑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그 시간,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운 차의 천장을 바라보다 어느 순간인지 고개를 돌려 어둠 속 창밖을 봅니다.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 나서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 실감납니다. 옥탑방, 평생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단어였는데 이젠 내 주소가 되어버렸죠. 3층짜리 빌라의 꼭대기,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는 그곳. 좁고 낡고 문틈은 바람이 들이치고 전등은 희미합니다. 그때 난 정말이지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불확실했어요. 예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사장님 소리도 듣고 직원이 12명이나 되는 꽤 잘 나가던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상권 나쁘지 않은 곳에서 매일같이 연기가 나는 그 매장에서 바삐 움직이던 나.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이 좁은 방 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들이켜야 겨우 잠이 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이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간판 소리조차 이제는 나에게 유일한 배경음악 같더군요. 누가 보면 그냥 잠깐 어려움을 겪는 한 중년 남자일지 몰라도 그 밤 내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바닥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핸드폰 화면을 보는데 스크롤을 멈출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까 고민하다가도 연락할 사람조차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화면을 꺼버렸죠. 가끔 TV를 켜두긴 했지만 그것마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대사는 머리에 남지도 않았고 웃음 포인트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절 내 하루 일과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늦게 일어나 고무줄 같은 시간 속에서 대충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쯤엔 소주와 담배를 사러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머리는 이미 정체불명의 텃밭처럼 자라났고 세수도 하루 걸러 하게 됐고요. 내가 사람인지 사람 흉내를 내는 건지 헷갈리던 시간. 그 와중에도 난 희망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저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불씨 정도였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망가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희미하게 무너져 가던 어느 날 낯선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두 번째 삶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봉소 씨, 머리 좀 자르셔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1층 미용실 앞, 해질 무렵에 어스름 속에서 서 있던 사람, 이명순 씨. 내 옥탑방 아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그분이었습니다. 63살이라고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그녀를 힘들게 했을 텐데도 얼굴에 맺힌 미소는 이상하게 따뜻하고 또렷했습니다. 진짜 묘하게 눈을 끄는 사람이었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좀 바빠서요. 그때도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쁠 리가 없잖아요. 그저 귀찮았고 나 자신에 대한 신경이 이미 바닥나 있었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금방 잘라드릴게요. 영순 씨가 그렇게 말하며 미용실 안으로 나를 끌듯이 들어가게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저었겠지만 그날은 뭔가 나도 모르게 따랐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나의 몸과 마음 때문이었을지도요. 미용실 안은 의외로 따뜻하고 정갈했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 밝은 거울 조명, 그리고 영순 씨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공기. 나는 그 공간에 앉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정성스러운 대우를 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머리 감으셨어요? 그 말에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였더라?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대충 물로 적신 정도였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감겨주었고
손끝으로 두피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는 어딘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 거울을 보는 것도 피했던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가 말했죠. 이제 사람 같네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나는 소주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샀죠. 스스로에게 조금은 덜 미안한 선택이었어요. 옥탑방으로 돌아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정리된 머리, 부드럽게 정돈된 얼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끝이 어색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했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에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도 엉망이었고 경력이라고 해봤자 자영업 경력뿐이었죠. 그런데도 나는 새벽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찾았습니다. 정육점, 고기 써는 단순 노동, 체력만 되면 괜찮다는 설명. 나는 그곳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려나간 뒤에 시작됐다는 걸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면접을 보러 갔던 정육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쇠고기 냉장고에서 나는 묘한 냄새, 그리고 고무장갑 낀 사장님의 투박한 손. 힘든 일이에요. 괜찮겠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열심히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목숨 걸고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 쏟아지던 봄비를 맞으며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봤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붙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옥탑방에서 내려와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나는 조금 떨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정육점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고되더군요. 고기 썰고, 진열하고, 진공포장 돌리고, 닫고 또 닫고, 허리는 금방 뻐근해지고, 손에는 미세한 칼베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쪽 좀 정리해 주세요. 형님, 내일 등심 몇 박스 들어옵니다. 그 말들이 마치 내가 다시 존재감을 되찾은 것 같게 만들었어요. 일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줄었고 퇴근 후에는 몸이 지쳐 술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에 20만 원. 그동안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내 손으로 번 돈. 나는 그 돈을 손에 쥔 채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누 세트, 리본을 맨 작은 종이 봉투 하나, 미용실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 이거요. 머리 잘라주신 거, 그리고 저 응원해주신 거. 그게 너무 고마워서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봉수 씨, 그날 나는 그 미소 하나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조금 가졌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정육일 끝내고 돌아오는 길. 빌라 앞이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문이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내 발끝부터 온몸을 식혀버렸습니다. 영순 씨 남편분 어젯밤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울고는 있었지만 눈물마저 절제되어 보였습니다. 남편분의 영정사진 아래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요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도 며칠간 미용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만 조용히, 예전처럼 웃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는 입장, 어떤 말도 건네기 어려운 사이. 그래서 나는 그냥 옥상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하듯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나는 그녀가 미용실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바람은 습기를 품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 영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용실 앞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캔 맥주를 하나 손에 들고 나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 마치고 이제 들어오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많이 울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웃으려 했습니다. 봉수 씨, 일 고생하셨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손에 들린 맥주캔을 살짝 흔들더니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혼자 마시니까 조금 외롭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입구에 있던 다른 의자 하나를 끌어다 앉았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깨트린 건 그녀였습니다. 봉수 씨는 왜 혼자 지내세요? 잠깐 입술이 말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 되감기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야기, 사채와 이자, 무너진 가게, 이혼, 떠난 가족. 아이들의 냉랭한 눈빛. 말하다 보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어떤 위로나 충고보다 그 단순한 말이 내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리고 그녀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간병한 시간, 잠들지 못하던 밤들, 한 번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허망함.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가끔은 홀가분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사랑과 원망, 안도와 슬픔은 늘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맥주 몇 캔을 나누며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말들이 점점 편해졌고 마음이 슬쩍슬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같이 마셔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녀의 제안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날 밤 옥탑방으로 올라가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건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구나. 그녀의 맥주캔에서 나는 철제 소리, 낡은 미용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오랜만에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맥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처음엔 미용실 앞 작은 테이블에서 시작했죠. 그러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1층 거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작지만 따뜻한 온풍기와 소박한 탁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공간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락함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냥 맥주 한 캔 나누고 고등어 조림이나 김치전을 안주로 몇 마디 주고받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다니.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서 늘 정갈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나는 편의점에서 술이나 과자 몇 가지를 사오고 설거지는 항상 제가 맡았죠. 그런 분업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갔던 저녁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잔을 자주 들었어요.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싶을 땐 말을 하겠지. 그게 우리의 암묵적인 룰처럼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그녀가 불쑥 말했습니다. 봉수 씨,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요. 맥주를 마시던 내 입술이 순간적으로 얼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농담이려나 아니면 술김에 나온 말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직도 빚도 있고 내가 누군가랑 함께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녀는 가만히 내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격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도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꺼낸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나는 알고 있었어요. 영순 씨는요,
저요? 난 이제 63인데 누가 이런 할머니를 원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빛을 많이 본 사람은 빛을 품게 되고 어둠을 많이 견딘 사람은 따뜻함을 간직하게 되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그녀는 내 잔을 조용히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맥주 캔의 이슬을 손끝으로 훑으며 묻지도 못하고 기다렸죠.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혼자 자기 무서워요. 갑자기 남편 생각이 자꾸 나서 잠이 안 와요. 그 말에 내 모든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있어 드릴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안의 오랜 고요를 흔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밤이었고 그 밤은 오랜 침묵의 끝에 다다른 두 사람에게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을 때 나와 영순 씨는 서로의 존재를 훨씬 더 가까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자연스레 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젯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게 아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내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 그건 나에게 있어. 가장 깊은 구원 같은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자연스럽게 1층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옥탑방엔 여전히 내 짐이 있었지만 슬리퍼를 신고 내려오는 일은 점점 일상이 되었고 어느새 칫솔이 하나 더 꽂혀 있었고 내 면도기가 세면대 한쪽에 자리를 잡았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나는 출근을 했고 퇴근 후엔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함께 슬리퍼를 고르고 마트에서는 된장과 김치를 고르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미용실 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 닦는 일, 수건 정리, 의자 정리 같은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손님 머리를 감겨드리는 일도 맡게 되었죠. 봉수 씨 있으니까 미용실 일이 훨씬 수월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정육점 일도 여전히 다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었고 그 집에 누군가가 내 안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녀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도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단골이 왔어요. 자꾸 저보고 젊어졌대요. 아마 봉수 씨 덕분인가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쌓이고 함께 나누는 기억이 늘어갔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궁금한 사람. 그건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전 가족이 생각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내는 다시 웃고 있을까? 그럴 때면 영순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이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 삶은 조금씩 평온해졌고 익숙해졌습니다. 사계절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고 웃음은 자주 머물렀습니다. 낡은 빌라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조용한 기적이 되고 있었어요. 시간은 조용히 쌓인 마음 위에 꽃을 피웁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 상자를 정리하고 퇴근한 나는 익숙하게 미용실이 아닌 1층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햇살이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영순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치 오랜 부부처럼 난 슬리퍼를 벗고 들어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2층 부부가 이사 간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짐 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2층엔 50대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죠.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나누었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던 사이였습니다. 2층이 비면 우리 그 방으로 옮길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어느새 우리 사이엔 따로 살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옥탑방은 좁고 추웠고 미용실과 붙어있는 1층은 번잡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나는 말했고 그녀는 환히 웃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함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2층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이 2개 있었고 오래되었지만 환기가 잘 되는 구조였어요. 우리는 함께 커튼을 고르고 침대 위치를 상의하며 웃었습니다. TV를 어디에 둘지, 벽에 사진을 걸 건지, 소파는 중고로 구할지 새 걸 살지 그런 결정들이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삿짐을 옮기고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시작해봐요. 우리 둘만의 집. 2층 창밖으로는 골목가로 쏟아지는 주황빛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문득 과거의 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텅 빈 옥탑방에서 술에 기대어 잠을 청하던 나, 부서진 자존심과 멍든 마음을 안고 천장만 바라보던 그날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가난할지도 모르지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누군가와 미래를 함께 나눈다는 희망, 그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풍요롭다고 느꼈습니다. 2층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관계의 한 단계 진전이었고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로 산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봉수 씨, 새집 첫날 밤이에요. 기념으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소파에서 꺼내온 귤 2개를 꺼냈습니다. 귤로 건배하시죠.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탁 소리를 내며 귤을 까서 나눠 먹었습니다. 새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질 때 나는 내 삶에 다시 이런 맛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겐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계절, 낡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계절. 그 계절의 이름은 우리. 이사는 잘 끝났고 2층에서의 생활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이불에서 나는 햇빛 냄새, 새로 단 커튼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된장국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나는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된장찌개 냄새에 고등어를 굽는 향까지.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네, 손님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내 점퍼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는 익숙한 움직임으로 숟가락을 들고 고등어를 잘라 그녀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요즘 참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무게를 이해했고 그 무게를 나누며 가볍게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차분해 보였고 잔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죠. 봉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잔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동시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이요? 응. 어차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때요? 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 그 단어는 나에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거든요. 한 번 실패한 기억, 그리고 아직 다 갚지 못한 빚.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직 이래저래 해결되지 않은 게 많아서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 보용, 미래에 대한 의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해봐요. 우리 결혼해봐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에 가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고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던 평일 오후였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무너짐을 안고도 나를 안아준 그녀에게 그날 저녁 우리는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조촐한 축하 만찬을 했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전, 그리고 평소보다 좋은 막걸리 한 병.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날이 우리에겐 충분히 거룩하고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신고를 하고 나서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고 나는 출근길에 구겨진 셔츠를 다리며 슬리퍼를 질질 끌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정육점에서의 일은 여전히 고됐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고기 다루는 작업은 더 까다로워졌고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죠. 하지만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문 너머에서 따뜻한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말이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쓱 걷어가곤 했습니다. 미용실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젠 손님들도 나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넸고 영순 씨 남편분 이라며 반갑게 웃어주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기고 수건을 털고 바닥을 쓸면서도 이 일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루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봉순 씨 덕분에 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영순 씨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우산 없이 출근하려던 내게 그녀가 검정 우산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돌아올 땐 꼭 조심하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정이란 게 별게 아니더군요. 누군가의 하루를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가끔은 옥탑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여전히 내 이름이 붙은 우편물이 간혹 도착하곤 했고 방 안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공간은 이제 과거에 나가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슬픔과 무기력, 외로움이 스며들어 있던 곳.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곳을 내려다보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절대 다시 혼자 있지 않겠다고, 혼자서 술병을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는 날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텅 빈 옥탑방에서 다시 깨어나 혼자였던 꿈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는데 옆에 영순 씨가 잠든 얼굴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꿈은 순식간에 현실 속 따뜻함에 녹아들었어요. 그녀는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좀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귀한 인연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만난 사람,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에게 다시 사람이라는 얼굴을 붙여준 사람.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스펙이나 조건이 아닌 온기 하나로 고기 써는 칼끝과 머리 감기는 손끝이 만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함께 매일 저녁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펴는 것, 그 모든 평범한 것이 이제는 내겐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행복은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일들이 모이는 거지. 예전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진짜로요? 토요일 아침, 햇살 좋은 날, 거실에 앉아 나무도마 위에서 사과를 자르고 있으면 뒤에서 영순 씨가 어깨 너머로 물어요. 껍질 너무 두껍게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일부러 더 두껍게 깎으면서 대꾸하죠. 껍질에 농약 있어요. 내가 이 집 방패예요. 방패가 아니라 방해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웃음으로 채워집니다. 주말이면 함께 청소를 하고 근처 공원 산책도 가고 전통시장에도 나갑니다. 오늘은 고등어 말고 갈치 사요? 갈치 비싼데? 에이, 우리 오늘 결혼 60일 기념이에요. 그녀는 종종 특별한 날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첫 저녁 먹은 날 기념, 처음 같이 술 마신 날 기념, 같이 텃밭 고추 심은 날 기념. 처음엔 웃기기도 했지만 이젠 그런 날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기념일이란 결국 잊지 않기 위해 만드는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를 가족으로 더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가끔 나 혼자 시장에 다녀올 때면 그녀가 손목에 작은 메모를 감아줍니다.
무 하나, 콩나물, 두부는 두모, 그리고 사랑해요 hearts. 이런 쪽지는 두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보다 더 따뜻하고요.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사소한 걸로 투닥거리는 날도 있었어요. 가장 흔한 건 음식간, 좀 짜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 입맛이 변한 거예요. 이런 말다툼이 있으면 우린 각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10분쯤 지나면 다시 마주 앉아 식탁에 국그릇을 놓습니다. 국 식기 전에 드세요. 그 말이 곧 미안해요이고 괜찮아요이고 계속 함께해요 라는 뜻이죠.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봉수 씨, 우리 삶이 너무 평범해 보여도 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평범은 기적인걸요?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갈망했던 건 대단한 성공이나 부귀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말할 누군가가 있고 밤에 잘 준비하면서 내일 뭐 먹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단순한 대화가 때론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가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해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죠?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늦기는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녀는 그 말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끔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정육점에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다 보면 이 조용하고 따뜻한 삶이 어쩌다 내 것이 되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엔 저녁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텅 빈 방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밤들. 그 시간들이 쌓여 내 안엔 깊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 반대예요. 저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현관문을 열면 방여주는 왔어요. 하는 목소리, 식탁에 놓인 따뜻한 밥과 국, 오늘은 어땠어요? 그 질문 하나로 내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죠. 나는 이제 하루가 어땠는지를 설명할 사람이 있고 그녀도 자신이 있었던 일을 나눌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녀는 요즘 미용실 손님에게도 내 이야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정육점에서 일하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요즘 나는 꿈을 꿉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 마당이 있는 집, 작은 텃밭과 의자가 놓인 테라스. 영순 씨, 나중에 텃밭 하나 있으면 뭐 심고 싶어요? 고추랑 상추. 그리고 감자도? 감자까지요? 그럼요. 봉수 씨 감자전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의 대화는 자주 이렇게 이어집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함께라면 가능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정성 들여 만든 카레를 먹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죠. 가끔은 우리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늦게 꺼내는 상상이라서요.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린 서로를 부모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지만 웃고 있었어요. 아이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아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서툴고 어설프고 때로는 짜증내기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등을 쓸어주는 존재.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느리게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 그러고 보면 우리 둘 다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무너졌고 아팠고 미안했지만 두 번째는 늦게 핀 꽃처럼 천천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벽에 달력 몇 장이 더해졌을 뿐인데 우리 삶은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익숙해지는 건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벅찼던 일상도 어느 순간엔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봉수 씨, 손님 머리 감겨드리는 거 요즘 제법이에요. 그녀가 한마디 던지면 나는 괜히 허리를 고추습니다. 에이? 이제 거의 준 전문가죠. 그럼 이참에 자격증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미용보조 자격증 이 나이에 한밤중 거실에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안 들어오는 낯선 용어들, 손으로 외워야 하는 도면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미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느낌, 내 삶에 새로움을 끌어들이는 감각. 그녀는 저녁마다 제게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봉수 씨,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내 모습을 그녀가 자랑스럽게 바라본다는 사실은 나에겐 가장 큰 원동력이었죠. 시험을 치르던 날, 나는 수험표를 꽉 쥔 채 출근하듯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따라와 말했습니다. 잘 보고 와요. 오늘은 당신이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그 말을 가슴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물론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용실, 진짜 가족 사업이네요. 우리는 소박하게 자축했습니다. 중화요리집에서 짬뽕과 탕수육을 시켜놓고 어색하게 건배를 했죠. 그날 먹은 탕수육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때문이었겠죠. 그녀는 점점 나를 일의 동반자로도 신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엔 저에게 접수를 맡기고 시술에 집중했고 나는 예약장을 정리하거나 수건을 개거나 샴푸를 채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녀가 말하곤 했죠. 예전에 혼자 일할 땐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이제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우리 사이의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니까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겐 현실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사랑은 깊고 늦게 찾은 삶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날에도 서로를 잊지 않게 해주는 그런 존재.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망가진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씨앗이 자라나기도 하니까요. 가끔 밤에 누워있으면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이 어우러집니다. 그 조용한 소리들 틈에서 나는 내 과거를 떠올립니다. 언젠가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픔들이 이젠 마치 낡은 영화처럼 흐릿하게 재생되죠. 나는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왜 그토록 오래 숨어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입니다. 그녀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는 순간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지금만이 남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었구나 싶습니다. 한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가정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와 함께한 결혼 생활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진실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하고 서로의 빨래를 개고 아침이면 오늘 기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출근하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다시 사람다워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다움이라는 표현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녀 역시 한때 자신이 그냥 역할로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아내, 집주인, 동네 이발사,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당신이 되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고요. 그녀가 다시 여자가 되었듯 나도 그녀 덕분에 다시 남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 사라졌던 존재감이 서서히 회복됐죠. 이따금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63이면 늙은 나이인가요? 나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제일 예쁜 나이예요. 그 말에 그녀는 피식 웃고 말지만 나는 그게 진심입니다. 사실 나이란 건 숫자보다 온기로 측정되는 것 아닐까요? 차가운 마음을 가진 25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63이 더 젊은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젊음을 주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만나 희망을 나눴고 혼자 걷던 인생 길 위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었죠. 가끔 그녀는 제게 묻습니다. 봉수 씨, 당신은 진짜 괜찮아요? 그럴 때면 나는 가슴을 펴고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말도 정확하진 않아요. 필요한 게 딱 하나 더 있긴 하죠. 바로 그녀? 내 옆에 늘 있어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그녀. 이 삶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언젠가 더디게 걷거나 누워서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삶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내 손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책장에서 꺼낸 한 권의 이야기책 같다고요. 먼지 쌓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다 보면 그 속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느낌. 내 인생의 뒷장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옥탑방에서 소주를 들이켜던 그 시절. 나는 내가 이제 아무 이야기도 더 쓸 수 없다고 단정 지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와 함께 하루하루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비록 문장에는 때때로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고 문단이 비뚤비뚤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창밖엔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영순 씨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봉수 씨, 우리 내년엔 여행 갈까요? 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여행이라니? 그건 우리가 그동안 꿈이라고만 부르던 일이었거든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꼭 멀지 않아도 돼요. 속초나 통영, 아니면 강화도라도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기대와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설렘을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땐 내가 소풍 도시락 싸올게요. 김밥에 삶은 달걀, 과일도? 그럼 저는 커피 보온병에 담아올게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웃었습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니 그게 그렇게 예쁘고 가슴 벅찬 일이더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녀도 나도 내일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가끔 영순 씨는 앨범을 꺼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고 젊었을 때의 그녀 모습도 있죠. 그 사진들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됐어요. 그리고 봉수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질투도 살짝 났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젠 압니다. 사랑은 비교가 아니라 연속이라는 걸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랑이 틈입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이어가는 새로운 방식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말합니다. 그 사람도 지금의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실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보면 그냥 그런 노부부의 동거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둘은 알아요. 이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값진 하루들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녀 옆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온 보리차를 넣고요. 잠시 후 그녀가 거실로 나올 거예요.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우리 와이프님. 그럼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게 부르니까 괜히 부끄럽네요. 하지만 좋아요.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서로를 챙기고 조용히 내일을 기대하며 요즘은 아침 햇살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도 눈이 떠집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서야 느껴요. 영순 씨는 늘 나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미용실 의자들을 닦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그녀가 깨어있는 집은 늘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물으면 그녀는 미소를 띤 채 대답하죠. 한 20년 더 살아볼까요? 그럴 때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 웃는 노인이 됩니다. 몸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프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고 허리가 뻐근하면 파스 붙여줄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무리한 일은 서로 하지 않게 말리고 가끔씩은 그냥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만 보기도 해요. 우리 요즘 너무 조용하게 살죠. 그게 제일 좋아요. 조용한 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밖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의 당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난 지금 이 봉수 씨가 좋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젊은 시절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문제는 그 망가짐이 아니라 그때 누가 옆에 있어 주느냐는 거죠. 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녀를 만났고 그녀도 큰 상실 속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빚은 다 갚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매일 완벽한 것도 아니고 노후가 탄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밤에 불을 끄고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그녀가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을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시작만 있지. 늦음은 없는 법이죠. 57, 내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나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도 모두 다시 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 이미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기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남자의 붕괴와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에 관한 조용한 기적의 기록입니다. 신일곱의 봉수 씨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 가족,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그가 머물던 옥탑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바닥이었죠. 그 바닥에서 손을 내밀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1층 미용실의 이명순 씨. 그녀는 자신 또한 남편의 부재로 삶의 중심을 잃고 있었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손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잘라주던 작은 친절은 식탁을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고 어색한 술자리의 대화는 서로를 껴안는 관계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꿈을 꿨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마주 들고 나올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이들의 사랑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실하고 따뜻합니다. 정육점에서의 땀, 미용실에서의 웃음, 식탁 위 된장국의 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자책하고 있다면 봉수 씨는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면 삶은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덧붙일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봄도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어요.